네, 우리 두 선생님 한형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역사 크리에이터 두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도심 중심 축이 어떤 식으로 일제 식민지의 어떤 통치의 공간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새롭게 복원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뭐 여기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 특히 뭐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에 비해서 배움이 부족하고 통찰이 많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청중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거나 깊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이 출연진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은 감각으로. 교수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이야기를 하려고 지도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텐데요. 1929년 일제강점기 시기죠. 1929년에 우리나라 서울 경성에서 열린 경성 박람회의 어떤 관광 안내도인 조선 박람회 도회입니다. 이 지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시 경성, 그리고 특히 이제 경성 중심축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저 서쪽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인왕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경복궁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지도를 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 경성을,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한눈에 내려다보듯 지배하는 어떤 그 과시용을 드러낸 지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일견 동의를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지도는 1929년 당시의 서울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역사적인 자료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이렇습니다. 과거 식민 통치의 공간이 과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모했는지 이 서울 중심축의 세 가지 사례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 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네모 쳐진 그 뒷부분이 복원되기 전에 경복궁의 정전이죠. 근정전입니다. 그 근정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조선 총독부 청사죠. 조선 총독부 한 번은 들어보셨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어떻게 보면 중앙 통치기구,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데,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산 기슭에 있었어요. 예전에 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통감부 자리이긴 한데, 이게 조선 총독부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부지가 좀 좁은 것 같은데 확장 이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1910년대에 이 경복궁 앞마당에 짓자라는 논의를 하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끝에 1926년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이죠, 경복궁. 이 경복궁 앞을 그냥 가로막은 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광화문 보이세요? 광화문이 안 보입니다. 우리 경복궁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저 자리에 위치한 게 아니라 경복궁,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훼손하면서까지 저 앞에 지었다라는 것은 일제가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음을 이 조선 총독부 청사의 위치만으로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또 희한하게 이 조선 총독부 청사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일본을 포함해서 근대 건축물 중에 가장 큰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런 건축물이 이제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경복궁
야간 개장 행사 가면은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 관광 명소이자 왕조의 상징을 옛 역사를 복원된 장소로 되었죠. 이 조선 총독부 역사 광복 이후에 당연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은 이 건물을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셨을 텐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정말 최근까지 있던 중앙청 건물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기 박물관 있던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 군정, 그러니까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9월에 미군이 한반도로 진주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그 통치했던 미군정청 청사가 이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영어로 그때 이제 미군이 캐피털 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거를 직번역해서 쓰인 말이 중앙청이고 광복 이후에는 꾸준하게 중앙청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미 군정이 나가고 이 중앙청 건물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민통치기관이었는데 희한하게 여기에 들어섰죠. 광복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갓 독립을 한 대한민국에 이 거대한 규모의 청사를 철거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는 과천 정부 총사 있죠. 세종시가 들어서기 전에 뭐 과천 정부 총사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정부 청사에 그런 어떤 청사들이 새로 지어지고 중앙행정기구들이 이전하면서 한 1982년쯤에 거의 이제 이 중앙청의 어떤 행정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물로서의 역할을 많이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도 남아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86년에 리모델링을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여기 들어섭니다. 그러던 문민정부 1993년 때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야 그래도 이게 식민통치 기관 건물이었는데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이 여기 들어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청 건물이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8월 15일 8.15 광복절 때 이 중앙청의 저 꼭대기에 있는 첨탑 보이시나요? 그 첨탑을 떼는 그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듬해 1996년에 이 중앙청 건물이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요. 야외 뭐 이렇게 약간 특설 기념관처럼 조선 총독부 부재 기념관이라고 해서 이 중앙청 옛 조선 총독부 청사를 상징하는 첨탑이라든지 일부 부재들을 놔두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그 전에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건축물들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총독부 청사가 철거되면서 그 근대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광복한 지 50년, 60년이 되는데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전쟁 시기에 만들어지거나 어떤 형성된 다양한 문화나 건축물들에 대해서 조금 재평가를 하고 보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01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등록문화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제 그 근대 건축물들을 재평가하고 보존하는 어떤 그런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조선 총독부 건물
식민 통치를 상징했던 건물, 그런 공간에서 옛 조선 왕조, 우리 역사와 민족 정기를 복원함과 동시에 근대 건축물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논의가, 그런 계기를 마련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다시 조선 박람회 도회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아까 그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서울의 중심축은 지금 세종대로라고 불리는, 옛날에 뭐 육조거리라고 불렸던 그 거리인데요. 중앙청이 있던 그 경복궁에서 좀만 더 남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서울 시민분이라면 한 번씩은 보셨을 건물입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네, 시청 건물이죠. 지금은 이제 서울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옛 서울시청 청사입니다. 그 뒤에가 이제 유리로 된 약간 파도처럼 생긴 저희가 이제 신청사죠. 이 서울시청 청사가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경성부청 청사였다, 그렇게 활용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역사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이 서울시청 구청사 맞은편에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 본관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건립된 지 90년 된 건물입니다. 이 부지 자체가 그 당시 일제 강점기 그 경성부 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935년에 부민관이라는 이름의 극장이 들어섰었죠.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극장이 전혀 없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대 공연예술 문화가 이제 발전하는데 뭐 조금 기여를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관립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성부, 그러니까 결국엔 일제 총독부 산하의 경성부가 운영하고 있던 극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뭐 친일 어용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쟁 참여, 2차 대전 참전을 독려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민간 폭파 의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굳이 극장에서 왜 폭파를 일으키지?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관립극장 성격상 아까 말씀하신 그 아세아 민족 분격 대회 같은 그런 관제 행사, 어용 행사가 워낙 진행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 청년들이 아예 폭파장에, 행사장에 폭탄을 터뜨리는 부민간 폭파 의거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 의회 회관 건물을 가시면요, 그 일부에 부민간 폭파 의거터라고 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덕수궁 가는 길, 덕수궁 길은 많이 가보셨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볼록 굴뚝처럼 생긴 이 건물 옆에 보시면은 이런 의거터 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민관, 아까 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민, 그러니까 경성 부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라는 뜻이죠. 부민. 부민관이라는 말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1935년 이 부민관이 건설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그런 친일 행사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이 지난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 본관,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변모가 됐죠. 물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광복하고 나서 여기가 미군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다시 이제 서울시가 활용을 하다가 국립극장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3대 국회 때는 국회의사당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1970년대 이전하기 전에 국회의사당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국회가 여의도로 이사가고 나서는 시민회관으로 활용이 되다가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되고 나서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쓰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 실시되면서 부민관,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지도로 왔습니다. 서울 도심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서울역 이야기,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이죠. 서울역 옛 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철도사의 시초가 어딘지 아시나요? 보통 이제 경부선이냐, 뭐 어디냐, 경원선이냐, 경의선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1899년 개통된 경인선이 우리나라 철도의 처음으로 영업을 한 그런 철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인선이요, 지금 숭례문이 있는 곳까지 들어와요. 1900년쯤에. 그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그냥 목조 건물로 된 정거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는 그냥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리모델링을 거치고 남대문역이라고도 불렸다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된 곳이 1925년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름이 경성역으로 바뀝니다. 아주 화려하죠? 이 경성역 한 100년 정도가 되었죠. 1925년에 건립이 됐으면. 참 다양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성역, 만주로 가는 철도가 이 경성역을 지나다 보니 일제강점기 시대 식민수탈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저도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 영화 밀정 아시나요? 네, 영화 밀정에 그 배우 한지민 배우가 이렇게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막 총 쏘다가 붙잡히는 장면 있죠? 그 곳의 배경이 이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그 경성역 역사입니다. 즉, 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기 위한, 그리고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다양하게 이동하기 위한 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뭐 만주,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뭐 일본, 부산 등을 철도로 연결하는 국제 관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경성역,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통, 물류의 요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역 규모가 물론 이제 도쿄역보다 당시 좀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몇 안 되게 남은 동북아시아의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돔 형식의 지붕, 그리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이렇게 정말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곳이, 그 영화 보면 뭐 모던 보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모던 보이들, 모던 걸들이 자기가 좀 힙하다라는 걸 좀 알려면은 그래도 경성역 한번 가봤다라고 인증을 해야 아, 내가 모던 보이구나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특히 2층에서 이제 운영이 됐던 그릴이라는 서양식 레스토랑은요, 그 시인 이상 작가의 소설인 날개에도 등장을 하고요. 지금 레스토랑 하면은 상징하는 게 여러분도 떠오시나요? 어떤 브랜드가? 근데 이 당시에 그냥 서양식 레스토랑 가자 하면은 야, 레스토랑 갈래가 아니라 그릴 가자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 당시 어떤 모더니즘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21세기에 살아서 그걸 온전히 느낄 수는 없죠. 그런 경성역이 광복을 하고 1947년에는 서울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1960년대에는 이제 물동력이 워낙 많아지니까 뭐 남부 역사, 서부 역사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물류를 실어 나르던,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 경성역이 1980년대에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적 284호로 지정이 됩니다. 284, 요 숫자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지인들에게 아는 척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역사와 현재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던 이 경성역이요, 2001년이죠. KTX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민자 역사가 생기면서 2001년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업을 종료하고 폐쇄가 돼버리죠. 그럼 아까처럼 뭐 폐쇄가 됐느냐, 철거가 됐느냐, 여러분 계속 저희와 함께 있으시죠? 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내부, 외부의 리모델링을 거친 끝에 2009년에는요, 아예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으로 2009년에 재탄생하게 됩니다. 284. 뭐라 그러셨죠? 사적 284호. 그만큼 이 경성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이 제목, 이름에서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그냥 역사적 가치로 해서 남겨둔 게 아니고요. 100년 전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가요? 이게 지금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전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100년 전의 모습을 복원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진 있죠? 근대 서울을 대표하는 양식당 그릴도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혹시 저 문화역 서울 284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주차를 롯데마트에 하고 이제 오는 길에 거기가 강연장인 줄 알고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창 행위예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 탈을 쓰고 가만히 배우들이 앉아서 어떤 그런 공연 예술들을 하는데 이 경성역이 문화역 서울 284로 거듭나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지향적인 공연예술 문화,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식민 통치, 식민 수탈의 상징에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경성역, 옛 경성역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갑자기 앉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질의응답 그리고 토크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관장님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세요. 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그릴에서 한 70년대 말쯤 되겠는데요. 그릴에서 스테이크 시켜 먹던 생각이 나서 한참 거기 빠져 있었습니다. 관장님 모던 보이시네요. 소개팅이라도 하셨던 건가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그 독립문 내거리에 가면 제가 거기 앞에 늘 출근을 하면서 느낌이 이래요. 독립문을 그 자리에 두고 도로를 낼 거냐. 그게 이제 사실 신의주로 가는 제일 중심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문을 옮겨서 위에 고가 다리를 놓고 확장을 할 거냐. 이게 1975년, 6년도 신문을 보면 대단한 논쟁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이어서 기억을 하는데요. 사학과 다니는 학부 학생하고 건축과 다니는 학생하고 뭘 안다고 핏대 세워가면서 대논쟁을 펼쳤던 때가 그때입니다. 만약에 지금 독립문에 길을 낸다면 독립문을 옮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파리 개선문처럼 중앙에 두고 크게 로타리를 하더라도 저는 손 안 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가치를 뒀던 때라 옮기는 건 당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어떤 건축물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총독부 이야기처럼 보존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없애는 것 중에 도대체 어떤 게 좋을까 하는 걸 그 고민이 그때 김영삼 정부 때도 격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양쪽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이 대단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두운 역사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고 계속해서 교훈을 삼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주변이 전혀 개발이 안 된다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 최소한의 보존은 해야 될 것 같다. 개발도 막을 수는 없다. 정말 저도 저거 보고 책임지라면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로 대구에 192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라는 인물이 붙잡혀 들어간 건수가 있었는데 그게 장진홍 의거였습니다. 장진홍 의사가 대구에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탄을 반입했다가 이제 터뜨려진 큰 사건이었는데 그곳에 그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 20몇 층짜리 은행이 들어섰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새로 은행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장진홍 의거 현장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요. 바닥에든 벽이 동판이든. 그래서 제가 더블린 봉기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의 그 모습의 한 부분이라도 간직하고 보존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히 고민하고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그러니까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국가와 도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이걸 보존하느냐 철거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있겠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해서 이제 아픈 역사를 가진 문화재를 우리가 이제 뭐 불편 문화재, difficult heritage 또는 이제 네거티브 문화재,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부릅니다. 이 네거티브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각 나라 아니면 그 도시,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어떤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 또한 뭐 모든 근대 건축물을 전부 다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강연들을 들으시면서 그냥 서울 도심을 걷거나 또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데도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역사적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희한하게 서양식 건축물들입니다. 지금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그 지금은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조선은행 본점도 그렇고요. 다 그 르네상스 형식 서양식입니다. 그게 그냥 건축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100년이 된 동북아시아의 서양식 건축물이라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만큼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조선과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건축물마저도 수입해서 그들처럼 보이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참 이렇게 미스코시 백화점이었던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관도 그렇지만 이 서울 도심이 정말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냥 그 건물 하나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 가치가 크다면 최소한의 보존은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얘기들이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총독부라든지 부민관이라든지. 근데 그 시절을 살아야 했었던 그냥 일반인들이 살던 데는 또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곳을 하나 뽑아보자면 그 경복궁 서촌이 있습니다. 서촌 하면 이제 저는 가끔 서촌을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대부분 지금은 간판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약간 또 이색적이기도 하고 제가 그 떡볶이를 좋아해서 통인시장에 기름떡볶이가 거기가 원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떡볶이 먹으러 가다가 골목골목을 가다 보면은 여기도 뭐 한옥 같은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좀 뭐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흔히 한옥마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떠올립니다. 크고 웅장하고 여러 채가 몰려있는. 그래서 실제로 북촌이랑 서촌을 이렇게 많이 비교하곤 하는데
북촌은 주로 조선시대에서 집권 세력이 살던 장소였고요. 서촌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청운 효자동, 경복궁역 있는 동네 있죠. 그리고 뭐 사직동 있는 그 동네는 그 역관, 의관,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인 중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일제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싹 개량 한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옛 이상 작가의 옛 집을 가보면요. 원래는 거기가 150평 넘는 큰 한옥이었는데 1930년대에 그 일본 건축업자가 재건축을 해버려서 5개의 필지, 5개의 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골목골목이 아직도 이렇게 골목이 크진 않거든요. 작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작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 한옥이랑은 좀 다른 일제에 의해 건축된 개량 한옥,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다양한 예술인들, 뭐 박노수 화가라든지 등등의 어떤 화가들이 살던 그 윤동주 시인 하숙집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그런 마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일본인이 광복 이후에 버리고 남기고 간 집들이 아직까지도 옛 형태를 보존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카페로 활용이 되는데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 명소로 또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들 찾아서 보시면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촬영차 사이판에 간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거기 마리아나 등대, 마리아나 라이트하우스라고 국가 사적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너무 예쁘게 개조해서 음식점, 레스토랑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몰이 아름다운 명소로 유명했었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바꿔서 개조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군산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여행으로. 근데 그때 보니까 엄청 많은 그 일제 시절에 그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군산처럼 서울 외에 그런 일제 시대의 그런 건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아직 남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등록문화재가 작년 기준으로 10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33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아까 한수연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군산 짜장면 먹으러 자주 가거든요. 군산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개항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황해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처럼 군산에도 차이나타운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엔 희한했어요. 왜 이렇게 군산 가면 무조건 흰 짜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이제 황해를 통해서 넘어온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만들면서 일어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그 호남평야 있지 않습니까? 만경강, 동진강이 흐르고 있는 호남평야의 쌀들을 일본으로 수탈해가는 창구가 군산항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가 그 예전에도 조운으로 유명한 뭐 그런 항구긴 했지만 아예 거기를 이제 개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 군산의 원도심을 역사 여행, 뭐 기록, 뭐 이렇게 역사 여행 마을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옛날 그 일본식 가옥이라든지, 그리고 뭐 근대사 박물관도 거대하게 세워질 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근대사를 상징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이제 불리죠. 그리고 이제 전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경상도 얘기를 하나 하자면, 부산의 서구의 아미동이라는 동네를 가면은 비석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석하면 우리가 이제 무덤 앞에 세우는 걸 이제 비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마을 이름이 비석이 되었을까? 보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개항된 항구가 이제 부산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까운 일본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겠죠. 그 이주를 해온 일본인들이 이제 고국을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아미동 뒷산에 묻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아예 거기를 일본인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만듭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는 이게 방치가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외놈들의 무덤이니까. 그런데 이때 6.25 전쟁이 벌어져요. 6.25 전쟁의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고 거처가 없으니까 그냥 무덤을 위에 판잣집을 세워서 거기서 삽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판잣집을 이제 무덤을 다 정리하고 비석들 떼서 계단으로 만들고 축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달동네가 지금 아미동의 비석마을이거든요. 현재도 한 9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뭐 이렇게 계단, 축대 이런데 메이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자로 쇼와 이런 글자가 이렇게 계단에 쓰여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니까 쇼와 몇 년, 메이지 몇 년에 돌아가신 누구의 비석을 깎아서 계단으로 축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비석마을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시기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아니겠습니까? 고국으로 죽어서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들, 그리고 전쟁통에 무덤 위에 판잣집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 피난민들의 아픈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이 아미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알아가게 되네요. 자, 청중석에서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분? 네, 요 뒤에 계신 여성분께서 질문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대학생 이나영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 지나온 서울시청처럼 서울 곳곳에 역사가 정말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두 선생님 강연에서 근대 건축물들이 어떻게 현재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재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등록문화재 홍보대사처럼 말하고 있긴 한데요. 다양한 등록문화재가 있긴 한데 막상 50년밖에 안 된, 5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1000건밖에 없진 않을까요? 더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민간 소유로 있다 보니 이게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문화재라는 역사적 논쟁 말고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헐리고 철거되고 심지어는 무관심 때문에 어떤 곳은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한 게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그 인천의 신흥동이라는 동네에 인천 부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천시장이 거주하던 관사 건물이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묵히면서 그러니까 그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근대 건축물들이 500채가 남아 있었던 그냥 근대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냥 싹 철거가 됩니다. 다행히 아까 말했던 그 인천 부윤 관사와 몇 개의 곳은 인천시가 이제 매입을 해서 역사 산책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그거를 관광화한다든지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뭐 정부나 문화재 당국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여기 오면서 느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롯데마트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문화재잖아요. 근데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이 문화역 서울 284로 오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쭉 롯데마트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삥 돌아서 어디로 가면 돼요? 좀 더 가시면 돼요. 좀 더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요 옆에 경의선 뭐 지하철이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어떤 주차장 아니면은 그 대중교통 수단들과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해져야 출구를 보고 아니면 이렇게 주차장을 보고 여기에는 뭐가 새로운 게 있나 보네
라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깨어날 텐데 문화재 당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부 당국에서 이런 관심들도 좀 가져졌으면 하는 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